어머니, 저 왔어요. 큰아들 병섭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며 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그저 눈을 깜빡였지요. 그리고 평생의 고통을 모두 담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병진이 언제 들어온대? 저녁 먹어야지. 그날 나는 74년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어미의 눈물은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리 장추자라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엄마의 눈물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74세, 이름은 장추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마치 거친 파도와 같았습니다. 잔잔한 날이 없었고 잠잠하다 싶으면 또다시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도를 견디게 해준 힘은 오직 두 아들에 대한 저의 모성애 뿐이었지요. 제 인생의 첫 번째 폭풍은 제가 35 젊은 나이에 닥쳤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크레파스 만드는 공장에 불이 났을 때였습니다. 직원 실수로 난 불은 삽시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은행 대출과 친인척의 도움으로 어렵게 시작한 공장이었는데 그저 한 줌의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스트레스, 곧 화병이었지요. 며칠을 시름시름 앓던 남편은 결국 저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그때의 저를 위한 말이었을 겁니다. 아들들은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큰아들 이병섭은 12살, 작은아들 이병진은 겨우 8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덕에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였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가장이 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친인척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도와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빚쟁이가 된 저를 측은함과 동시에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과 두 아들의 눈빛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한밤중에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섭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듯 밤마다 훌쩍였고 병진이는 그저 엄마의 얼굴만 빤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남편의 마지막 유산을 이렇게 빚더미에 앉힌 채 끝낼 수는 없다. 저는 절망 속에서 쇠를 씹는 듯한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웃집의 식모살이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면서도 제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온 동네를 걷고 또 걸으며 물건을 팔았지요. 저녁에는 설렁탕집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닳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집에 돌아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도 힘이 솟았습니다. 저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잿더미였듯이 저는 아이들에게 가난과 고생만 물려주고 있다는 죄책감 말입니다. 특히 큰아들 병섭이에게는 늘 미안했습니다. 병섭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고 뛰놀 나이에 저를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병섭이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빨리 돈 벌어야지. 병섭이가 어느 날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다, 병섭아. 너는 공부해야 한다.
라고 다그쳤지만 그 말조차 병섭이에게는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핀 작은 불씨처럼 저는 45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작은 설렁탕집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을 보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보,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곧 다시 찾아온 슬픔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 병섭이의 문제였습니다. 병섭이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 결국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포기 속에서 저의 설렁탕집은 시작된 것입니다. 설렁탕집을 열었을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뼈 빠지게 일한 세월의 보상이자 두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준 것에 대한 작은 속죄였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병섭이의 빈자리가 늘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병섭이는 이미 어엿한 청년이 되어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섭이의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은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미어져 왔습니다. 병섭아, 힘들지 않니? 엄마가 조금만 더 일찍 가게를 열었더라면 너는 학교를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미안함에 그렇게 물으면 병섭이는 늘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저는 공장 체질인가 봐요. 사장님 눈에 들어서 이제 월급도 제법 받고 안정적이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 병섭이는 참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그 아이가 공장에서 신임을 얻어 제 몫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성공은 저의 희생과 동시에 병섭이 자신의 꿈을 접은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숨이 돌려지기 시작했을 무렵 작은 아들 병진이는 18살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요. 병진이는 큰형의 희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생각하며 대학 진학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병진이마저 학업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진아, 너라도 대학에 가야 한다. 형은 엄마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지만 너까지 그러면 안 된다. 엄마 이제 설렁탕집 하잖니. 너 공부시킬 돈은 있다.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한다. 저는 병진이를 붙잡고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제게 병진이의 대학 진학은 단순한 학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섭이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저희 가족의 가난한 역사를 끝내겠다는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결국 병진이는 서울에 있는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병진이를 대학에 보내고 나니 저는 비로소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병섭이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점차 자리를 잡았고 병진이는 열심히 공부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설렁탕집을 운영하며 두 아들이 별탈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큰아들 병섭이가 27살이 되던 해 공장 격리와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병섭이가 사장님의 신임을 얻어갈 무렵 사장님이 미국 이민을 결정하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은 병섭이에게 공장을 아주 싸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큰 금액이었지만 기회는 이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설렁탕집을 개업하느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친정에서 안타까워하며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 자금으로 병섭이는 마침내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아내 며느리는 계속 격리로 일하며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저희 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시대적인 운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사업이 대박을 쳤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 병섭이는 중견기업 사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병진이는 서울에서 경영학을 졸업하고 당연하다는 듯 형의 회사에 들어와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도우며 회사를 키워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제 인생의 파도가 멈추고 잔잔한 호수가 펼쳐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제 몫을 하며 잘 사는데 제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섭이에게 학교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평생의 자책감과 미안함은 병섭이의 성공으로 인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성공의 환희 속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큰아들의 성공은 저에게 기쁨이자 결국에는 가장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병섭이는 쉰을 바라보고 있었고 작은아들 병진이는 45 중반이 되었습니다. 병섭이는 아들 둘을 낳아 벌써 손주들이 대학생이 되었고 병진이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가정을 잘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노후 걱정 없이 설렁탕집 운영을 이어가며 두 아들의 성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늘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입니다. 큰아들 병섭이는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본인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경영이 잘못될까,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병섭이를 늘 짓눌렀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똑똑한 직원들이 자신을 속이거나 뒤통수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병섭이는 대학까지 나온, 그것도 경영학을 졸업한 동생 병진이가 남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진이를 전문 경영인처럼 회사에 두고 전적으로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큰 며느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섭이가 성공하기까지 자신이 회사 격리로 일하며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공장을 인수할 때 친정에서 자금을 보탰다는 사실은 며느리에게 대단한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회사가 안정되고 아들들까지 대학생이 되자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며느리의 눈에 거슬린 것은 작은 시동생 병진이였습니다. 며느리는 병진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남편 회사를 왜 시동생이 앉아서 편하게 차지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싸늘한 시선은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변했습니다. 점점 큰 며느리는 병진이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매사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망신을 주거나 뒤에서 직원들을 시켜 병진이를 따돌리게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병진이에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나도록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진이는 처음에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형수와 형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갈까봐 어머니인 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단순한 트집을 넘어 인격적인 모욕에 가까운 말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병진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집안의 분위기마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병진이가 45의 나이에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수가. 병진이는 형수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착하고 순한 병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병진이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평생의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병섭이를 공부시키지 못한 죄, 내가 병섭이에게 돈을 대주지 못해 며느리 친정에 의지하게 만든 죄, 그 죄책감 때문에 저는 병섭이 부부에게 아무런 쓴소리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어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어렵게 키워낸 설렁탕집 덕분에 이제는 병진이에게 사업자금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병진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는 선뜻 나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리 무능할까? 저는 속으로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진이의 상황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큰형수의 압박감은 병진이를 숨막히게 했고 결국 병진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45의 나이에 그것도 대기업에서 나온 전문직이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핑계도 있었고 나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제 설렁탕집이 다시 병진이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병진이는 다시 제가 운영하는 설렁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저와 함께 설렁탕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와 형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던 아들이 다시 엄마의 허드렛 일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병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고 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의 힘겨워하는 모습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병진이는 제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병진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큰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모진 말들이 제 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만 아들이냐, 왜 병섭이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냐는 그 비수 같은 말들이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설렁탕집일,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하는 병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이 밤낮 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고통은 젊은 시절 과부가 되었을 때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진이가 제게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이제는 좀 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희와 같이 살아요. 그리고 병진이는 작은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커피숍이었습니다. 당시 방배동 쪽에서 최신 유행하는 포켓볼 당구대와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놓여 있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카페 말입니다. 저는 아들이 낮 밤으로 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야속하기도 했고요.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병섭이에게 못해준 것을 병진이에게라도 해줘야 한다. 이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한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설렁탕 가게를 처분하고 제가 살고 있는 전셋돈까지 모두 빼서 작은 아들의 커피숍 오픈에 투자했습니다. 그 돈은 병진이에게 줄 수 있는 저의 마지막 전부였습니다. 몇 억이나 되는 큰 돈이었지만 저는 아들에게 너는 너의 꿈을 펼쳐라. 엄마가 너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마. 라고 말하며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설렁탕집을 정리하니 제 평생의 일터가 사라진 허전함이 몰려왔지만 아들이 새 삶을 시작한다는 희망이 그 허전함을 메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만 했던 병진이는
장사에는 소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신선한 아이템 덕분에 손님이 몰리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병진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힘들어하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급기야 작은 며느리에게도 일자리를 찾아보라 할 정도였습니다. 저의 전 재산과 아들의 꿈이 담긴 그 커피숍은 결국 2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몇 억을 들여 오픈한 가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병섭이에게 빚진 것을 갚으려다가 결국 병진이의 인생마저 망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병진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큰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다시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형수는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퇴사한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법은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찾으세요. 그 모진 말에 병진이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남아있는 것이라곤 빚과 승용차뿐이었습니다. 결국 병진이는 밤에 불법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나라시 택시불법 콜택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진이의 차에 기름이라도 넣어주려 했지만 병진이는 엄마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저를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작은 아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요. 작은 아들 병진이가 밤마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위험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은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병진이에게 전 재산을 털어 가게를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형 회사에서 쫓겨날지언정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매일 밤 병진이의 안전을 빌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진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병진이는 늘 안쓰러운 손가락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저는 늘 일 나가 집에 없으니 혼자 자란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그 안쓰러움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그 아들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제 작은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했을까요? 저는 하늘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설렁탕집을 팔았을 때보다도 수천 수만 배 더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넋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 병섭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큰 며느리는 형식적인 슬픔만을 내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들을 향한 원망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작은 며느리는 남편을 잃고 난 후 더 이상 저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병진이가 없는 그 집에서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사랑하는 아들도 그리고 제가 기댈 작은 둥지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한 푼도 없이 결국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닥친 것입니다. 큰아들 병섭이가 성공한 중견기업 사장이라고 해도 저는 그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저는 매일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 그 생각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헌신한 결과가 바로 이 비참한 노년의 신세라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넓고 쾌적한 집이었습니다. 가정부도 있었고 아들의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커서 제가 이 집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큰 며느리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큰아들 병섭 씨는 학교도 제대로 안 가르치셨죠? 작은아들만 아들이셨어요? 공장 인수할 때 돈 없다고 하시더니 설렁탕집 판 돈은 왜 전부 작은아들 사업에 대주셨어요? 저는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아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랑 없이 나는 매일 일 나가 집에 없이 혼자 자란 게 안쓰러웠다. 그러자 며느리는 저에게 대들듯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병섭이는요? 그럼 병섭이는 어른이었어요? 고등학생이 자기 학비 벌려고 공장 갔는데 그게 안쓰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저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저의 평생의 헌신은 며느리에게는 그저 큰아들을 차별한 죄목으로 취급될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죽은 남편과 작은아들에게 제발 저를 데려가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조금만 참으면 며느리의 화가 풀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니까 제가 조금만 더 고개를 숙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단순한 폭언을 넘어섰습니다. 마침 제 여동생 생일이라 며칠 동생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정말 지옥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3일 동안 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며느리는 제 멱살을 잡더니 악을 썼습니다. 이 노인네가 망령이 났나? 어디 가서 우리 집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소삭거렸어요. 며느리는 제 멱살을 잡고 너무 세게 흔들어댔습니다. 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가죽 소파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저를 쏘아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큰아들 병섭이가 퇴근하고 들어와 제 이마의 상처를 보고 물어봤을 때 큰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다가 슬리퍼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소파에 부딪히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보. 병섭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동생 집에 갔을 때 동생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를 잘 모시라고 나무랐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한 분노를 이렇게 폭력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가정부를 그만두게 할 거예요. 대신 어머님이 집안 살림을 하세요. 이렇게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깔끔하신 성격이라 가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정부 자르고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착한 아들에게는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뒤에서는 저를 하녀처럼 부리려는 이 속셈이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말 며느리가 동창 모임에 간다며 나간 사이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폭언, 폭행,
그리고 저를 가정부처럼 부리려 하는 속셈까지. 그리고 제발 따로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가더니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병섭이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찔했습니다. 응급실에 간 며느리와 아들은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출근을 하고 저는 며느리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쏘아보면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이야. 아들에게 말하면 내가 쫓겨날 줄 알았어요? 어제 나는 일부러 쓰러져 응급실 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당신 같은 늙은이 때문에 내 자리를 뺏길 것 같아요? 며느리는 목에 핏줄이 설 정도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왜? 또 큰아들한테 말해보라지. 당신 동생한테도 말해봐. 누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이 제 편을 들어도 며느리는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도 남을 만큼 영악하고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죽은 남편과 작은 아들에게 저를 제발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들이 잘 산다고 해도 저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용돈을 주고 가도 며느리는 귀신같이 알고 저에게서 돈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냐면서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버려진 늙은이였습니다. 왜 살아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베개가 다 젖도록 울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하나 하는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이 저에게는 거대한 파도였고 저는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작은 나뭇잎 같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 그것만이 유일한 해방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랑하는 작은 아들 병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병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안쓰러워하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둡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병진이는 마치 밝은 햇살처럼 제 앞에 서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제게 딱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든든하고 따뜻해서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들아, 나 좀 데려가 다오. 그 말이 왜 이리 안 나오는지 허우적대다가 저는 현실의 냉혹한 새벽 공기 속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고도 한참 동안 저는 작은 아들의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은 제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병진이가 저를 하늘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에 이제 더 이상 이 며느리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의 존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문득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연기를 해야겠구나. 저는 더 이상 맞서 싸울 힘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약점, 즉 체면과 성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치매라는 가면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이 마지막 연극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며느리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 즉 아무렇지 않은 듯 당당하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진이의 말을 되새기며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억척스러운 삶이 이제 이 마지막 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 병섭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늘 하던 대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평온하고 하지만 어딘가 텅 빈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먼저 보낸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진이는 언제 온다니? 작은 아들을 찾았어요. 큰아들 병섭이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의 죽음을 상기하며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병진이 언제 들어온대? 저녁 먹어야지. 얘가 요즘 대리운전도 한다고 바쁘다더니 왜 이렇게 안 들어오니? 일찍 들어와서 엄마 설렁탕집 좀 도와야 할 텐데. 저는 슬픈 현실을 말하면서도 마치 병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연기했습니다. 큰아들 병섭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뒤따라 들어오던 큰며느리 또한 놀란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저를 주시했지만 치매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선 잠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틀 동안 계속해서 병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때로는 여보, 공장 잘 돌아가요? 라며 죽은 남편을 찾았고 때로는 병섭이 너 왜 학교 안 가고 공장에 가니? 엄마가 돈 벌어올게 학교 가야지. 라며 수십 년 전의 일을 끄집어냈습니다. 결국 큰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병섭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겠어요. 이러다 동네 사람들 소문나면 어떡해요? 우리 체면이 있지. 다음 날 저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도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제게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딸, 내게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아, 병진이가 딸처럼 살갑긴 했지. 병진아, 엄마 여기 있단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며느리는 제 옆구리를 꼬집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따님 아니고 며느리예요. 저는 며느리의 꼬집는 손길에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 얼굴을 보며 누구시더라? 우리 설렁탕집에 새로 온 일하는 아가씨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의사 앞에서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가끔 농담을 하세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진료 결과는 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노인성 치매가 의심되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큰 며느리의 구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언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진료실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셨어야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신 아들 이병섭 사장 체면이 뭐가 되냐고요. 내가 매일 죽고 싶을 만큼 구박해서
병든 척하는 거 아니죠? 어머니가 만약 연기하는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는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고 저는 그저 멍하니 차창 밖을 바라보며 치매 환자처럼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연기하는 것을 아는구나. 하지만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며느리의 불안함이 저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더욱 구박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집에서 일을 안 하니 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세요. 혹시 알아요? 몸을 움직이면 정신이 돌아올지. 며느리는 저를 가정부처럼 부리려 했지만 저는 그 상황을 역이용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엉뚱한 곳에 걸레를 숨기고 며느리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릴 뻔한 연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안 돼. 제발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님이 치매인 걸 누가 알면 큰일 난다고요.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당황스러움과 절박함 속에서 제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맞서 싸울 힘은 없었지만 연기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제 존엄을 지키고 스스로를 구원할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작은 아들 병진이가 꿈에서 저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말처럼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 이 처절한 연극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존엄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 후로도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때로는 뜬금없이 설렁탕집 시절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도 했습니다. 큰아들 병섭이와 큰며느리는 결국 제 병이 깊어졌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에게 악을 쓰거나 폭언을 퍼붓지 못했습니다. 저의 병이 며느리의 가장 큰 무기였던 남편에게 일러바치기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웃들이나 회사 사람들 알면 우리 회사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이 클지 몰라요. 얼른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셔야죠. 큰아들 병섭이는 사업가였습니다. 성공을 위해 살았고 그 성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이미지, 사회적 인지도, 그리고 다른 기업인들의 눈들 이 모든 것이 저의 치매라는 상황 앞에서 무너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병섭이는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성공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며느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최고급 실버타운에 모시세요. 최고로 시설 좋고 관리 잘 되는 곳이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효자, 효부라고 칭찬할 것 아니에요. 며느리의 제안은 비열했지만 저에게는 간절했던 탈출구였습니다. 결국 큰아들 병섭이는 저를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국 제 자신의 연기로 쟁취해낸 것입니다. 실버타운으로 가는 날 아침, 저는 깨끗하게 단장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치매 노인처럼 그저 멍하니 웃었습니다. 저는 병섭이가 준비해준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설렁탕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깨끗한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저를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장추자. 사랑하는 작은 아들의 죽음 앞에 무너지고 큰아들 내외에게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던 늙은 어미.
하지만 저는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작은 아들 병진이의 마지막 목소리,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시설, 친절한 간호사들.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넓은 곳에서 저는 더 이상 큰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저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가정부 일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진아, 엄마 정신 똑바로 차렸단다. 내가 엄마를 지켜주었구나. 이젠 이 최고급 실버타운이 엄마의 마지막 무대다. 여기서부터 엄마는 진짜 장추자로서 살아가겠다. 치매라는 연기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얻은 자유지만 제게는 그 어떤 진실보다 값진 존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공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삶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